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녀한테는 핵을 안 주겠다는 네. 식으로 했는데 딸을 옆에 끼고 핵은 네 거야. 대를 물려서 기나긴 치킨 게임으로 벌일 수도 있겠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여야 국방위원들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방위 소속 아닙니까? 같이 갑니까? 안 가죠. 아하, 또 죽창가만 부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가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 성공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근데 북한은 얼마 전에 화성 17형 발사가 핵무력 완성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더 큰 의미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화성 15형과 17형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수 기술적으로 보면 네. 사거리 진전됐고요. 네, 사거리가 늘어났다. 예, 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탄두 재진입 네. 기술, 그러니까 내열이라든지 탄분리 및 제어 기술은 아직 증명된 바가 없고요. 네. 그런 어쨌든 진전이 된 것은 이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네. 화성 15를 핵무력 완성의 시점으로 보느냐, 17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네. 그건 북한이 주관적인 판단인데 네. 국제사회가 성공으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차이점이죠. 아, 네. 2017년에는 15형 정도만 해도 네. 내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그걸 기하로 한국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네. 2019년 이후에는 이거로 부족하다고 느낀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좀 더 진전된 능력을 보이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조합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조합에 네. 그때처럼 2018년처럼 네. 어게인 2018년이죠. 다시 네. 한번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쏘았는데 네. 그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2017년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핵실험, 실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네. 대강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평가를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북한이 29일 항공절을 맞이해서 공군력이 남한을 뭐 굴복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자라난 무적의 공군, 뭐 조선노동당의 붉은 매, 항공절을 맞으며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군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북한이 대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북한이 거짓말하는 것은 워낙 일상사에 있는 이야기는 네. 하지만 허풍을 많이 떨죠. 예, 네. 그러나 팩트 자체를 아주 왜곡시키는 것은 또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네. 김정은이 그만큼 초조하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 공군력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F-35 같이 북한이 어떤 수도 쓸 수 없는 아, 그렇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관측이 안 게임 되니까. 네. 체인저에다 이번에 이제 B1B부터 한미연합군 비질런트 에이스부터 해서 네. 쭉 하니까 내가 봐서 북한 군부나 북한 주민들이 한미연합 공군력에 대한 막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전혀 손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평양상고에 갑자기 F-35가 나타나서 뭘 쏠지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군력이 튼튼하다는 거짓말이라도 아. 세뇌를 시켜서 예. 그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의 효과에서 마취 효과를 노린다고 할까? 그래서 북한이 한미연합 공군에 대해서 그만큼 아프다는 소리의 반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대내 안전용, 대내 선전용이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공개가 됐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라고 알려졌는데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이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또 바뀌었고 겉모습도 리설주와 굉장히 닮게 변했더라고요. 네, 정말 붕어빵이더라고요. 이렇게 공식 행사에 딸을 대동하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요. 예. 이제 왕을 모셔놓고 네. 신하들이 사직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후계를 임명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세자 합니다. 채공. 예. 네. 더구나 어떤 왕의 통치나 그러니까 사직이 그 안정을 위해서 사직이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정이. 아. 그럼 조기에 후계자를 지정을 해서 네. 우리 왕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어떤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그만큼 김정은의 나이가 아주 젊고 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미리 마치 세습이 정해진 것처럼 물론 결정할 때는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아직도 뭐 불확실하지만 네. 예. 뭔가 자기 어떤
왕조의 영속성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그렇죠. 그만큼 자기 왕조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예. 왜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을까? 네. 아들이 더 위인데 첫째가 아들인데 왜 아들이 안 나올 거서 아들은 혹시 해외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뭐 김정은이 마음인데 네. 김정은이 뭐 글쎄요 하여튼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네. 북한 당국에 사실은 여성이 나와서 네. 백두혈통이라도 공개적인 선사에서 안 했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에는. 김유정이가 나온다든지 또 이설주 부인을 공개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 조금 다른 문화인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뭐 저 김정은이 마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을 앞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약간 후계 구도의 소프트한 이미지를 대내외 선전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보면 이 김정은이 과거 미국 폼페이오 전 장관과 만났을 때는 우리 자녀한테 핵을 이고 살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면서 자녀한테는 핵을 안 주겠다는 네.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딸을 옆에 끼고 핵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한국과 미국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의 말을 그대로 네. 뭐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 네. 그때 당시 마음으로는 네. 문재인 조합과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네. 그 비즈니스맨 같은 이런 성격으로 볼 때 네. 여기에서 네. 내 당대에 또 짧은 시간 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이거 대를 물려서 기나긴 치킨 게임을 벌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 말이 가짜가 아니고 일말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변경됐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네. 말이 바뀐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증을 과거에 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 또한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속은 건지 아니면 정말 속은 척을 한 건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좌파 계열의 대통령들이 아무래도 북한이나 중국 어릴 때부터 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는 상태에서 저는 사고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하면 우리가 짝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다. 그러니까 일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서로 확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북한이 이렇게 잘해주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상당한 핵 개발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북한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자위용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에서 북한 측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북 정책,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완전히 북한은 이제 핵 미사일 강국이 돼버렸고 우리는 대응 수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화성 17형이 이제 완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 화성 17형은 다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탄두 하나면 요격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근처에 와서 탄두가 여러 개로 확 분리되면 요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건 요격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미국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러시아나 중국, 뭐 북한도 나중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다은 다 탄두거든요. 그게 대응하도록 미술 디펜스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성 17형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건 군사 기술적 관점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상 세 가지 점을 봐요. 첫 번째 장사정,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느냐. 이것은 동그라미. 두 번째는 이제 정확성. 그러니까 날아가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재진입은 우선
통과할 때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수천 대. 그렇죠. 어마어마한 온도로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그대로 탄두 분리하는 여기가 손상이 안 가야 되고, 아, 네. 그다음에 제어가 돼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건 아직 증명된 바가 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고각 발사했으니까. 지금 봐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는 북한이 그걸 완성했으면 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을 텐데 네. 안 한 거로 봐서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적응성,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용하느냐, 네. 테일에 실을 수 있고 고체 연료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화성 17형이 미야완의 성공이다. 미완의 한 50%, 5 내지 네. 60%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네. 언젠가는 북한이 완성을 할 거거든요. 네, 시간의 그렇죠, 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지금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 그렇죠. 북한도 완성됐다는 지금- 전제에 지금 대비동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대비동력 갖춘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의 능력은 한 중간 정도 중간 부분 네. 완성이었고 그러나 곧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대비동력은 신속하게 확충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아. 따지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한 게 네. 아직 100%가 아니라 5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같기도 그렇죠. 하군요. 네. 네. 그 ICBM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다른 예. 것들 문제고. 새로 그렇죠. 또. 그런데 네. 북한은 이제 아예 핵 능력이 없던 걸 완전히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것도 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 늘려놔야 결국은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해체를 하고 대한민국을 굴복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는 핵 능력 강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을 겨냥해서 이제 쏠 수 있는 어떤 소형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하는 것들은 지금 뭐 탄두가 소용 안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핵 능력 위협을 할 수 네. 있어요.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거고요. 북한이 2017년 9월 달에 6차 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뒤 협상을 하고 진전을 해보니까 핵탄두를 좀 더 개량해야 될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핵탄두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형 핵탄두, 그 다음에 대형 탄두. 역으로 소형하고 대형을 개발해라. 아. 이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추가 핵실험 소요가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차례에서 4차례 추가 핵실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무슨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 전략적으로 볼 때도 2018년도에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이라는 ICBM이 있었거든요. 네네. 내년에 네. 이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한테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네. 화성 17형, 네.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카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전례 없는 도발과 함께 또 이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남한은 미국의 충견이다, 뭐 들깨다, 멍텅구리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치 바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까지 뭐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북한이 네. 그런 이제 막말을 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되도록게 생각하면 2018년에는 특히 절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네, 또 그렇죠. 나서서 트럼프를 미국을 연결시켜줬으니까. 연결시켜주고 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렇죠. 오지랖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턱당 삶은 머저리, 소대가리,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앙천대소, 뭐 가을 뻐꾸기. 네. 그 비교 이렇게 해보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 네. 문재인 대통령 비난 강도가 셌거든요. 앞으로 아. 윤석열 대통령 비난 강도도 세질 또 겁니다. 세지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이야기냐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좌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네. 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동안은 네. 들어주는 정부한테는 또 그 기간 동안 유효 기간 동안은 네. 양보의 유효 기간 동안은 욕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새로 이 양보는 이미 끝났고 굳어졌고 네. 또 새로운 양보를 받아나기 위해서는 또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험한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특별히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이제 한미가 연합 훈련도 하고 네. 또 한미일 공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수시로 이제 뭐 전략 자산 B2 뭐 B1B 그다음에 네. 뭐 항모 다 이제 각 뭐 배치시키고 하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걸로 해구산이 충분하냐라는 건데 물론 북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안심하라 이런 뭐 메시지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걸로 해구산이 충분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네. 물론 지금 같은 안보 상황이 나중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미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고 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그 상태에서 현재 및 상당 기간 미래 동안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 미국의 해구산 정책을 북한의 허접한 공갈에 의해서 그것을 만일 유보를 시키면 예. 네. 제가 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깨집니다. 아, 그리고 NPT 체제, 네. 그 NPT 체제도 깨집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엄격하게 대해서 얻는 리스크에 비해서 북한의 양보를 하는 리스크가 훨씬 값이 크기 아, 때문에 크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 네. 그러나 이제 늘 이런 소위 미국이 대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 구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트럼프가 왔을 때 흔들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은 능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 재래식 능력에 대한 네. 삼축 체계도 있고 네. 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소위 요즘 일부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에서 유용한 군사 전문 기자도 네. 이야기했던 누클리어 옵션 같은 네. 핵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다양한 우리의 방법을 네.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러나 그러면- 해구산 정책은 지금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믿어도 좋다. 근데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필요하죠. 아, 필요하다. 필요하는데 네. 재배치를 91년 이전인 것처럼 네. 우리나라 모처에 공중투하탄이거든요. 네. 탄약고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되는데 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만일 특정 지역에 그걸 탄약고를 지으면서 하는 게 공개 안 될 수도 없고 네. 그건 노출이 될 텐데 그럼 80년대처럼 지역 그 주민들과 네. 반미 반전 반핵이라고 하는 80년대식 운동권 이 구호가 네.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91년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를 철수를 시킨 것도 네.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반전 반핵 반미로 핵전쟁 난다고 하는 끊임없이 운동권에 빈미를 줘서 노태우 정부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네. 판단도 한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상 그거는 쉽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괌에 갖다 놓는 것을 우리 항공기로 가서 실어 올 수도 있고 미국의 또 저위력 핵무기를 쓰는 잠수함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지 발사지에 갖다 놓고 늘 가지는 것. 그래서 나토가 유일하게 핵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 자체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어떤 저위력 핵무기, 그걸 전술핵을 저위력 핵무기라고 그렇죠. 미국은 표현해요. 그걸 전진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용할 핵에 대해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네. 공동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하는 투발 수단을 공동으로 네. 갖는다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유를 하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위치보다도
공유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술핵이 그 공중투하탄을 유타투는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중투하탄을 갖기 부담다니까 하여튼 날아가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같이 상의를 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치를 가지고 할 건 아니다. 그리고 53년도에 미국이 전술핵을 저 유럽 쪽에 배치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무기 형태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같은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이번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도 쐈는데 미사일의 거의 절반은 안 날아가거나 네. 아니면 거꾸로 우리 쪽에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보복 타격 능력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그리고 요격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국민들이. 그건 좀 믿어도 될까요? 삼축 뭐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일부 최근에 네. 그런 게 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실은 미사일의 네. 정상 작동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미국도 한 70%거든요. 아. 북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 발사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거기에 의해서 아니 왜냐하면 그 한 발에 실패하면 또 한 발에 날아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금 우리 한국의 미사일의 정확도의 90%는 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네.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럴 때 좀 궁금한 점이 북한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핵무기 개발을 하는가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그 인민들은 다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돈도 없고 다 봉쇄돼 있는데 혹시 가상화폐를 공격하고 뭐 해킹하고 탈취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건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20억 달러 정도 했고 21년, 22년까지도 5천만 달러 추가적으로 네. 탈취했고 가상화폐만으로도 미 재무부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약 한 15억 달러.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해준 것만 하더라도 3조 5천억 달러가 35억 달러가 넘으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 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상당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17년 고강도 사실상 영향을 끼치는 네. 고강도 제재가 나오기 이전에는 예. 주로 중국과의 통상이 가장 큰 그렇죠. 그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노동자 송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약이나 위패 같은 그렇죠. 범죄 이게 되게 세 가지였는데 이제 그런 길이 대부분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제일이 막혔죠. 이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하는 거하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위패니 마약이 제한인데 이것도 워낙 국제 감시망이 커져서 네.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불부로 하던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